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개를 뚫고 달려온 MC 장원입니다. 아, 저 안개 많이 꼈어요? 네, 조금 거치긴 했는데 제가 나올 때만 해도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 제가 또 이제 일산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그렇지. 일산 파주 쪽은 정말 안개가 심하게 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김포에 살았는데 네. 안개가 봄 가을 되면 장난 아니게 저 2번 사고 당한 적 있어요. 네, 갔다가 차 박은 적도 있고 앞이 안 보였고. 작은 접촉 사고도 하나 있던데.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히 M장은 오토바이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언제 이제 겨울 끝났다고 또 오토바이 타다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안개를 보면서 이게 그냥 물리적 안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국에도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져서 오리무중이다.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게. 네. 그래도 뭐 조금씩 더디긴 하더라도 가겠죠. 네. 뭐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저도 잘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더디더라도 네, 더디게 가는 방법은 짚을 건 제대로 짚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 문제를 좀 한번 짚어봅시다. 지난 한 주간 큰 이슈가 됐던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라고 내놓은 거. 네, 뭐 숱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똑같은 얘기에서 반복할 생각은 없고요. 네. 각을 틀어서 가겠는데 이 해법의 본질이 뭐냐? 다들 굴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굴욕적으로 양보했다. 근데 저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지워버렸다. 역사를 지웠다.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 요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갖고 구성한 서사, 즉 이야기가 역사다라는 네. 거죠. 역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해치카. 그렇죠.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네. 저는 한 3번 읽었는데 정말로 이건 명저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명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혹시라도 우리 촌철님들 중에서 아직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꼭 한 번 좀 읽어보시기를 정말 강추하는, 네. 이게 60년 된 책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정말 명저는 세월을 초월한다고 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역사서인데 그 과거 군사정권 때는 이게 금지 책이었잖아요. 예. 뭐 그럼 또 이에치카가 뭐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뭐 이런 네. 뭐 이야기도 돌고 막 했던 그 저기 영화 변호인에도 등장을 하죠. 네,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그러니까. 잡혀가서 예.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게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네. 바로 이에치카의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의 한 구절이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는데 좀 잠깐 들어보시죠. 역사가는 생선 장소의 좌판 위에 있는 생선처럼 문서나 비문 등에 있는 사실들을 집어들 수 있다. 역사가는 그것들을 모은 다음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요리하여 내놓는다. 자, 바로 이건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좌판 위에 있는 생선, 이게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죠. 네. 이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요리한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생선이 아니라 요리라는 거죠. 네. 따라서 누가 어떤 관점에서 과거의 사실을 꿰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역사가의 역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이런 이야기 같네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다. 다들 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실을 둘러싼 투쟁일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가치관의 투쟁 과정이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하려다가 거센 그 반발에 직면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이 점 때문인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재해석되면서 새롭게 쓰여지는 게 역사인데 네.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정본 역사는 이것입니다라고 도장 꽝 찍어버리면 다른 어떤 재해석의 여지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칼 포프의 표현을 빈다면 닫힌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닫힌 사회. 역사에게도 이게 그러니까 딱 이것만이 있다, 정본이 있다는 걸로 강요가 되어버리니까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의 가장 핵심 사유였던 거거든요. 똑같은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네.
현재형이라는 건데 요 얘기를 또 그 강조한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에치카의 증손녀가 나옵니다. 네. 헬렌 카라고. 네. 이 헬렌 카하고 영국의 역사학자가 한 명 있어요. 수잔나 립스컴이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함께 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과거는 과거가 아니다. 역사에 관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는지, 누구를 기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구현하는 관념과 가치들이 무엇인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규정한다. 바로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네.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 들어가고 네. 그 재해석한 결과가 다시 현재를 규정하는 아주 이런 역동적인 교호 과정에 있는 게 바로 역사라는 건데 그러면 그 이런 역사의 재해석의 과정, 역사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가치관과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 지점, 네. 입장과 입장이 충돌하는 그 지점, 이해와 이해가 충돌하는 그 지점, 그 사이 간극이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 서술을 좀 약간 길게 뽑았던 게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네. 자 그러면 일제 강점화 강제징용의 경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일본도 과거의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조선인이 일본에서 노동을 했다라는 그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물론 일부 부정하는 인간, 머리를 몰적각한 인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이 과거의 사실까지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하지만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동을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벌러 와서 자발적으로 노동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인 거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히 충돌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대한민국도 과거의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네네. 하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의 소멸까지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해석을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내린 거예요. 네. 근데 일본은 뭐라고 합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퉁쳤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성 해법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은 그런 점에서 뭐예요? 역사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 역사 전쟁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사실 투쟁이 아니라 이런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러면 대책을 내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의 해석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굳이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네. 그리고 이 해법의 도출 과정은 양국 간 이해와 입장과 가치관의 간극을 그래서 좁히는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게 나쁘다라고 볼 게 아니고 네. 이거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과 논쟁과 공방의 과정에서 서로 가치관의 차이나 입장과 이해의 차이에서 나오는 해석의 결과물이 충돌을 빚으면서 거기서 접점이 형성이 될 수 있는지 네. 거기서 공통된 역사 인식으로 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 자체가 재해석 과정에서 투쟁적인 재해석 과정이 갖고 있는 생산적 의미예요. 네.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본인이 아니라 대한 국민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됐는데 왜 때를 쓰냐. 우리도 먹고 살만해졌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떠드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 내부에. 네네. 그런 점에서 일본과의 역사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 역사 투쟁의 성격도 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돼야 해석의 과정에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지워버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렇게 해석의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조차 없애버렸다. 최소한 국가 간의 역사 전쟁의 장을 스스로 닫아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거리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아니 우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퉁쳤으니까 더 이상 그 개인 청구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조차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떠들고 싶으면 니네 떠들어. 네. 우리는 더 이상 할 거 없어. 끝.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 전쟁이 벌어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일본 그 보수 성향 매체에서는 일본의 완승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 해석 전쟁에서의 완승을 뜻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 자체가 역사예요. 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접근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네. 역사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재해석해서 새로운 해석의 결과를 내놓고 그것들에서 조금씩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것들.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 우리가 양보할게 하니까 니네는 그냥 뭐 성의 좀 보여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일본은 대거리를 하지를 않게 되고 네. 그러면 해석과 해석이 맞붙는 지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를 지워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시즌2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즌2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네. 그때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공이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양국 정부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하는 걸 자제함. 이게 합의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위안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역시 우리는 일제가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건데 일본은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돈 벌러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야.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가 설령 있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의 어떤 그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의 과정 속에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여지마저. 네. 이 여지를 그냥 닫아버린 게 위안부 합의였잖아요. 그때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당시 박근혜 정부도 역사를 지워버린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그런 점에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시즌2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조금 길지 모르지만 잠깐 들어보시죠.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천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 내지 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다소 좀 길지만 네. 꼭 들어야 될 내용에서 지금 틀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건
이른바 한일 공동 이익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뭐겠습니까? 경제 제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국가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요. 자,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해서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킬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왜 그러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시 하는 보편적 인권은 경제 논리로 덮어버리는 겁니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이 필요해서 양보를 한다면 그러면 피해자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 인권은 왜 그렇게 경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하는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규명이 안 돼요. 아이러니라고밖에는 어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자신은 고상한 가치 개념을 입에 올리면서도 국민은 돼지로밖에 보지 않는데 이 얘기밖에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교역이 들고 한류열풍으로 일본 관광객 많이 오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가 쌓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경제 제일주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국민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그런 돼지 같은 존재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떠나서 하나만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그 논리로 접근했던 게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어요. 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사를 가지고 3억 달러 가져가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접근법으로 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이 거기에 모두 만족하고 수용해서 더 이상 과거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터져나왔고 강제징용 문제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정권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가져가는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흐름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읽습니까 도대체? 응? 돈만 주면 끝난다라고 하는 사고. 아까 앞부분에 계속 나오는 게 뭐 한일 청구권 협정 중에서 몇 %를 뭐 했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돈 달라는 얘기로 이해를 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이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 그거는. 도대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뭐냐면 가벼운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을 진짜 꼭 하고 싶은 거고요. 마무리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역사를 지운 것이고요. 역사를 지움과 동시에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과 민족의 자존심마저 눌러버린 겁니다. 국민이 반발하는 것은 굴욕적 양보로 우리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 비하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이거는 조금 뭐 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접근법, 그리고 돈 줬지 않느냐, 그리고 돈 주겠다라고 하는 접근법, 국민을 그래서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설정하고 있는 거, 이건 국민을 비하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접하는 국민 중에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두 가지 발언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제 전당대회에서 본인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는 네, 맞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앞서서 한 말 중에 이 일본 배상 해결 방안 관련해서 지지율이 1%가 나오든 10%가 나오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좀 느껴지는 제 느낌은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내가- 보통 이제 선지자나 선각자가 하는 말이죠. 네. 외로운 결단. 네.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이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개선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들 깨닫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좀 읽혔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조금 했던 말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1호 인물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정리한 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호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 그러면 왜 위안부 문제가 다시 나오고 강제징용 문제가 다시 나오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역사를 경제로 덮으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 듣는 내내 제가 마음이 좀 울컥울컥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제가 볼 때 이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 문제는 민족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 국민들이 상당한 뭔가 그 권한을 위임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한 역사 연구자 한 분이 하는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가 그 관동 대학살 100년째 되는 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분들이 연구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그 관동 대지진 당시에 있었던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 배상금 판결 이후에 이제 해결 방안 나오는 걸 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밝혀내야 될 것들, 연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의지 혹은 뭐 그런 열정 같은 게 많이 좀 안 생길 것 같다. 좀 의지가 꺾이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답답한데 네. 마무리를 해야죠. 네. 마무리를 해야 되고. 자, 그래도 우리 촌철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봉키송님께서 오늘 제이비님 똑소리 납니다. 피해자에 대한 모욕 맞습니다. 그리고 에나NN님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지. 자, 블루킹덤님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목소리가 용산까지 전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반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려봐라. 본인을 외로운 선지자라고 설정하지 말고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마무리하죠. 네, 나 MC 장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